안녕하세요. 저는 집에서 집안일을 할 때 유튜브로 사연 듣는 것을 좋아하는 인천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특히 대청소하거나 밀린 빨래를 할 때 사연을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매번 들으며 웃겨서 웃기도 하고 감동적인 사연에 눈물도 흘리고 있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얘기도 제보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 내어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제보하는 사연도 제 주위에선 꽤 유명하거든요. 말했을 때 반응이 다들 좋아서 유튜브에 제보하게 되었어요. 제가 준비한 사연은 바로 시댁에 관한 내용입니다. 혹시 시집살이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저는 오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정말 두 분은 제가 이제껏 50년 넘는 인생을 살며 본 사람 중에 제일 성격이 불같은 사람과 제일 순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둘이 만났을까? 궁금해서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역시나 예전 분들이라 그냥 집안 소개로 만났다고 합니다. 사실 소개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냥 시어머니는 시댁에 팔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 집안이 워낙 부자였고 시어머니는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결혼을 빌미로 어느 정도 빚을 탕감할 수 있었다고 해요. 예전에 이런 경우가 워낙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남편을 졸졸 쫓아다녀 결혼한 거라 전혀 해당하지 않지만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시댁에 관한 얘기하기 전에 짧게 남편을 어떻게 만났는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연의 핵심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남편을 일하다 만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바로 대학에 가지 않았어요. 집이 가난해서 등록금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나게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있는 학교를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는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전문대라도 가려고 했는데 진짜 돈이 너무 부족했어요. 저는 엄마가 일찍 병으로 돌아가셔서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든요. 하필 3남매 중 막내라 첫째인 언니와 둘째인 오빠는 어떻게 지원을 받았는데 저는 못 받았습니다. 언니와 오빠가 그래도 대학을 가라고 돈을 모았는데 미안해서 받지를 못했죠. 차라리 제가 몇 년 돈을 모아 그 돈으로 가겠다고 하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돈을 버는 거라 서툴렀어요. 지금 생각해도 같이 일하던 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이고 대부분이 가족 단위라 손님들 상대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기 쉽지 않은데 어떤 아저씨 손님이 맥주를 과하게 드셔서 술에 취하셨습니다. 회사 회식으로 오신 것 같았는데 갑자기 고성을 지르고 난폭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죠. 어이, 아가씨, 맥주 더 가져와. 아까 시켰는데 왜 자꾸 안 가져오는 거야? 너무 어렸던 20살이 저는 당황했어요. 다행히 점장님이 도와주셔서 어떻게 넘기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제 손목을 강제로 잡았습니다. 힘을 실어 테이블로 당기는데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때 같이 일하던 직원 중 준수라는 오빠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를 강제로 떼어냈어요. 싫다는데 강제로 왜 그러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계속 그러시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 전까진 그냥 같이 일하는 오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는데 이 사건으로 저는 준수 오빠에게 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슬프게도 오빠는 저를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제가 아무리 따라다녀도 매몰차게 거절했거든요. 그래도 전 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죠. 그렇게 저는 남편을 쟁취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귀는 것도 어려웠는데 글쎄 결혼 전에는 무슨 영화를 찍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본인은 결혼 생각이 진짜 전혀 없다며 미안하니까 다른 남자를 찾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놓치기 싫었기 때문에 끈질기게 붙잡았습니다. 오빠, 왜요? 제가 엄마가 없어서 그런 거야? 이유라도 말해줘, 제발. 그런 거 전혀 아니야. 영은아,
너나 너희 가족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데? 속 시원하게 말해주면 안 돼?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네 시아버지 될 사람 때문에 결혼은 안 돼.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가정사를 고백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시아버지 될 사람이 성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심지어 눈물까지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한테 미안해서 도저히 결혼은 못하겠다고요. 사실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남편에겐 그런 성향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남편은 전공이 태권도였습니다. 운동 전공이라 힘도 세고 몸도 좋았죠. 알고 봤더니 그 이유가 본인 아버지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손을 대는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남편에겐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과 제 시어머니 될 분을 지키려는 이유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반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와 연을 끊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본인마저 연을 끊으면 시어머니를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제 나이도 어려서 저 얘기를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남편을 오히려 다독였어요. 친정 아버지와 우리 언니, 오빠에겐 당연히 비밀로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아닌 건 알았거든요. 결혼은 아니라며 저를 매몰차게 뿌리치는 남편을 얼마나 따라다녔는지 몰라요. 그때는 둘 다 패밀리 레스토랑을 그만두고 둘 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남편의 군대도 기다려주고 남편도 또래보다 늦은 제 대학 생활을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외로움에 취약했던 터라 제 옆에서 한결같은 남편이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은 그때 태권도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제가 도장을 찾아가서 매일같이 기다리자 나중에는 본인 여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5년 넘게 사귀면서 여동생이 있다는 얘기만 듣고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궁금하다고 해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여동생을 보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이요? 뭐, 우리 오빠만 보면 반대 안 해요. 우리 친오빠지만 진짜 사람 좋아요. 그런데 저 집하고 연락 끊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빠 때문이에요. 저도 그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결혼하고 싶어요. 우리 아빠, 아니,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그 사람 진짜 말도 하기 싫어요. 딸도 때리고 엄마도 때리고. 며느리라고 손 못 댈까요? 뭐, 오빠가 막아주긴 하겠지만. 신우이는 저에게 대놓고 결혼은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았죠. 제가 끈질기게 달라붙자 남편은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신우이는 본인은 말렸다고 할 일을 다 했으니 자기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빠한테 질릴 대로 질렸다는 말을 끝까지 했죠. 제 끈질긴 매달림이 남편에게 통했는지 남편은 본인 집에 인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서 설레는 마음으로 가기로 한 날짜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인사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옷을 몇 번을 갈아입고 머리까지 예쁘게 했어요. 백화점에 가서 시부모님 줄 선물도 사서 예쁘게 포장하고 꽃다발까지 들고 방문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그대로 나가도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직접 보고 판단하고 싶은 마음에 일단 그대로 시댁에 가게 되었죠. 그리고 딱 시부모님을 마주쳤는데 사실 첫인상은 두 분 다 온화하셨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 친절한데 사람을 때린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요. 시아버지야 그렇다 쳐도 시어머니가 특히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칭찬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왜 그런지 이해가 가요. 이렇게 참하고 예쁜 아가씨가
며느리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기뻐요.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없이 자랐던 저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환대에 마음이 녹았어요. 실제로 우리 집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집으로 온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습니다. 갈비찜, 잡채, 된장찌개, 갈치구이, 각종 밑반찬까지 아직도 그 식탁이 생각이 나요. 특히 제가 고기를 좋아해서 갈비찜을 잘 먹으니까 저 먹으라고 반찬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보니까 괜히 마음이 뭉클했어요. 저는 자라면서 엄마의 품이 항상 그리웠는데 시어머니를 보고 엄마를 다시 만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만큼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나름 친절하셨어요. 특히나 누구를 때릴 만한 행동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아주 순조롭게 인사를 마칠 수 있었어요. 오빠, 생각보다 아버님 되게 다정하신데? 그리고 나는 어머님 보니까 우리 엄마가 생각나. 너무 따뜻하고 좋은 분이셔. 처음이라 티를 안 냈나 봐. 엄마는 진짜 다정하고 좋은 분이셔. 영은아,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너를 위한 선택이라 그래. 나는 괜찮아.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오빠가 막아줄 거잖아. 나는 오빠 믿어. 저는 진심으로 남편을 믿었어요. 결혼할 때 시부모님 될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언니가 저에게 항상 말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 될 분이 너무 따뜻하니 결혼 생각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선택을 확신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죠. 다행히 상견례도 무사히 마쳤고 결혼 준비하며 상대적으로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더 안 좋았는데 시아버지가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지원을 받을 만큼 받으니 친정에서도 결혼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셨죠.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 시댁에 방문해도 시아버지는 누구를 때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래도 불안하다고 하며 시댁과 가까이 살길 원했죠. 그래서 신혼집도 시댁에서 10분 거리에 얻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시아버지의 욱하는 성질을 보게 된 때가 있었어요. 그날은 바로 결혼 후 첫 시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보다 시아버지 생신이 빨라 저한테는 첫 생신이셨죠. 주변도 그렇고 우리 친언니도 그렇고 결혼 후 첫 명절은 며느리가 생일상을 챙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언니한테 급하게 연락해서 열심히 생일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몰래 연락해서 제가 준비한다고 말도 꺼냈어요. 그렇게 우리 신혼집에 열심히 요리해서 시부모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7시까지 오기로 하셨는데 8시가 되어도 오지 않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남편과 걱정하고 있는데 점점 남편의 표정도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시간이 흐르며 더 초조해했어요. 손톱까지 물어뜯으며 시어머니 걱정을 심각하게 하기 시작했죠. 두 분 다 전화도 받지 않고 아예 연락이 전혀 되지 않으니 차라리 시댁에 가보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가 정확히 8시 30분이었어요. 남편과 차 키를 챙겨 주차장으로 가려고 준비할 때 띵동 하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시부모님이셨죠. 어머님, 아버님, 걱정했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유, 미안하다. 영은아, 오는 길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어. 연락한다는 게 우리도 당황해서 그러질 못했네. 아, 그러셨어요? 어디 아프진 않으세요? 그래도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 영은이가 요리까지 했는데 병원은 무슨. 괜찮아.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시부모님은 시댁에서 우리 집으로 오는 길에 접촉사고가 났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만 우리 부부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
시아버지는 입을 꾹 다물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러고 계시니 저는 괜히 눈치가 보였어요. 어색하게 식탁에 앉아 다 식은 요리를 먹고 있는데 남편의 표정도 점점 굳고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이런 분위기가 처음이라 너무 어색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나마 분위기를 풀어보시려고 노력하셨죠. 둘이서만 대화하며 억지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밥을 먹고 꼭 담배를 피우시곤 하세요. 그날도 식사를 마치고 시아버지가 담배를 태우신다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나가자마자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또 때렸어요? 응? 아니야.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지금 분위기가 딱 봐도 그렇잖아.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에이, 아니야. 얘는 무슨 영은이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제 눈치를 보셨죠.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눈만 동그랗게 뜨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남편은 표정을 굳히고 아버지가 또 손을 댔냐고 점점 격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시아버지가 집에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이상해진 분위기를 감지하셨는지 시아버지는 제 앞에서 처음으로 욕설을 내뱉으셨어요. 저를 향한 욕설도 아니었고 누구를 특정해서 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분위기가 매우 험악해졌습니다. 제 표정이 안 좋아지자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계속 중재하셨어요. 오랜만에 아들 부부 집에 오셨는데 두 분 다 자고 가세요. 응? 아니야. 집에 가도 괜찮아. 아니요. 자고 가세요. 아까 영은이도 그러라고 했어요. 남편은 급기야 두 분을 자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내가 너무 미안해.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지금 아버지 상태가 이상해. 이대로 엄마를 아버지랑 보낼 수가 없어. 오늘만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하자. 아버지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풀어지셔. 엄마를 위해서 내가 너무 미안해. 응? 아니야, 괜찮아. 시부모님은 남편이 계속 자고 가라고 하자 자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방 옆에서 지켜보니 진짜로 시아버지는 욱하는 성질이 있더라고요.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갑자기 욕설을 내뱉는다거나 괜히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에게도 성질을 내셨어요. 제가 그동안은 시아버지와 이렇게 오래 있을 시간이 없어 몰랐던 거죠. 괜히 죄도 없는 우리 강아지에게 시끄럽다고 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시어머니는 자고 가는 게 미안하다고 하시며 청소를 자꾸 하셨어요.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죠. 어머님, 청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부담스러워요. 이제 그만 주무세요. 아니다. 내가 이렇게 얹혀 자는데 청소까지 안 하면 어떡하니? 아, 어머님, 어머님, 여기 멍이... 쉿! 영은아, 부탁이다. 아들한테는 알리지 말아줘. 그러다 저는 화장실 청소하는 어머님을 말리다 팔에 있는 멍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발견한 멍을 필사코 숨기고자 하셨어요. 남편에게 제발 알리지 말아달라며 애초롭게 비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장면을 보자 남편이 했던 말이 현실로 떠올랐어요. 제가 놀라자 어머님은 괜찮다며 저를 오히려 달래셨습니다. 어머님과 약속했기에 이 장면을 남편에게 따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시부모님은 다시 다음 날 시댁으로 가셨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시아버지는 자고 일어나니까 기분이 괜찮아지셨어요. 남편이 말하길 시아버지는 24시간 내내 기분이 안 좋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본인 기분이 안 좋을 때만 시어머니에게 손을 댄다고 하더라고요. 기분이 좋으면 첫날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시어머니에게 또 잘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혼을 고려해봤는데 그때마다 또 정신 차린 것처럼 또 잘해주고 하니 계속 이렇게 살게 됐다고 했죠. 그리고 시아버지 집안이 잘 산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시어머니 집에 있는 빚을 다 갚아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이혼하고 싶어도 자꾸 시아버지가 그 돈을 갖고 나가라고 하니 이혼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시아버지의 실체를 알게 되었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의 만행이 하나 더 생겼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표정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았더니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다고 하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우리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텐 시어머니지. 아버지가 할머니를 집으로 모시겠대. 거동이 불편하신데 요양원에 보내긴 싫으신가 봐. 그거 병간호를 다 우리 엄마가 하게 생겼어. 어머, 하긴 아버님은 일하셔야 하잖아. 상의도 없이 그런 거야? 그냥 무작정 데려왔나 봐. 아무런 언질도 없이. 엄마가 너무 당황하셔서 전화하셨더라. 우리 엄마가 그리고 시집살이를 많이 당했거든. 속상하네. 여보, 우리가 중간에서 중재라도 해보는 게 어때? 남편에게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많이 당하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20살에 시집 오셨는데 그때부터 집안의 식모처럼 일하셨다고 합니다. 온갖 집안일부터 집안 어른들 병간호까지 안 하는 일이 없으셨대요. 실제로 남편의 할아버지, 시어머니에겐 시아버지죠.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3년을 계셨는데 그때도 시어머니가 옆에 딱 붙어서 간호했다고 합니다. 시댁 식구들이 밥을 먹기 전에는 밥을 먹을 수도 없으셨대요. 우리 딱한 시어머니는 오히려 며느리인 저에게 어찌나 잘해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 놀러 오시라고 해도 잘 오지 않고 어쩌다 오시면 온갖 집안일을 다 해주십니다. 제가 시댁에 가면 물 한 방울이라도 묻히게 하지 않게 하셔요. 엄마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기본적인 생활 살림을 모르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제대로 바느질도 못하는 저를 단추를 다는 법부터 옷의 길이를 줄이는 법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제가 잘 먹으면 반찬을 싸주시고 또 그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손으로 적어주셨죠. 이런 시어머니를 시아버지가 또 고생시킨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부부가 말이라도 꺼내보려고 시댁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 너무 놀라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의 행동 과잉을 제 눈으로 처음 직접 목격한 날이었거든요. 시아버지 행동은 와장창하는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어요. 저와 남편이 요양원 단어를 꺼내자 시아버지는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실에 있는 화분을 내동댕이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욕설과 굉음이 난무했어요. 내가 내 엄마 집에 모시겠다는데 니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어? 여보, 참아요. 빨리 죄송하다고 해. 여보, 제발. 당신이지? 당신이 또 아들한테 일렀지?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내가 내 엄마도 집에 못 모셔? 어? 시아버지는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모든 원인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의 허리를 잡고 달래려고 애쓰셨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저를 데리고 집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시아버지가 앞을 막아 그럴 수가 없었어요. 당황스러운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괜찮으니 빨리 나가라고 몸을 던져서 막아주셨죠. 시어머니는 애초에 몸이 작고 연약하신 분이세요. 저보다 키도 10cm가 작으시고 뼈대도 여리여리하시거든요. 그런데 안간힘을 써서 저를 보호하려고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가만히 있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시댁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시아버지는 혼자 분노하며 굉음을 지르고 온갖 살림을 때려 부수고 계셨죠. 아이고,
너희 아버지 어떡하니? 아이고, 저 양반이 또 화가 났네. 엄마, 제발요, 제발. 엄마 몸이나 챙겨야지. 거기서 아빠를 걱정하면 어떡해요? 맞아요. 어머님, 일단 우리 집으로 가서 진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안절부절 못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따뜻한 차와 과일을 줘서 시어머니를 안심시켰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집에 오자 남편과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계속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부부는 오기로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이라도 전화를 받자고 하셨는데 제가 극구 반대했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밤을 새워 고민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저런 행동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상담을 받게 해야 하나 싶어 정신과도 알아보고 충동을 억제하는 건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며 그렇게 아침이 되었죠. 시어머니는 이제 시아버지 기분이 풀렸을 테니 집에 가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걱정되어 남편과 같이 시댁에 갔더니 진짜 시어머니 말대로 시아버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하셨어요. 남편에게 집에 오는 길에 물어봤더니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24시간 내내 화가 난 상태면 시어머니도 도망치듯 집을 나가셨을 텐데 자기 기분이 나쁠 때만 저러니 시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믿으며 계속 결혼 생활을 지속하신 거였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천성이 착하고 다정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시아버지가 본인 엄마를 동의도 없이 집에 데려왔어도 그 사람이 자기를 몇십 년 걸쳐 괴롭힌 시어머니여도 얼마나 극진히 간호하셨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어머. 아, 그거 죽이야. 요즘 시어머니가 입맛이 없으신 것 같아서 소고기랑 전복 다져서 넣었어. 영은이 너도 먹어. 이리 와서 앉아. 우와, 죽이 이런 맛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완전 영양 가득이네요. 시어머니는 시할머니가 기력이 없으신 것 같다고 직접 요리도 다 하셨어요. 제가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전복죽부터 시작해서 온갖 진귀한 식품들이 많았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저에게 꼭 맛보라고 입에 하나라도 더 넣어주셨죠. 이것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직접 시할머니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셨어요. 당신도 나이가 있으시면서 힘든 몸으로 시할머니를 데리고 병원이며 산책이며 다니셨죠. 집에서 새끼를 다 챙기는 것도 힘들 텐데 약도 챙기고 주기적으로 그렇게 데리고 다니시는 걸 보고 저는 날개 없는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반면 시아버지는 본인이 지극한 효심을 내세워서 본인 엄마를 데려온 거잖아요. 가족끼리 요양원이 무슨 말이냐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던 것을 제가 똑똑히 기억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황당하게도 자기의 취미가 생겼다며 외박하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워낙 저를 친딸처럼 챙겨주셔서 저도 시어머니에게 잘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연락해서 시아버지 안부를 물으면 매번 집에 없으셨어요. 나중에는 어머님께 아버님은 뭐 하세요? 가 아니고 오늘도 나가셨어요? 라고 물을 정도였죠. 제가 황당했던 것은 바로 또 있습니다. 바로 시할머니의 태도였어요. 시할머니는 나이에 비해 정정하신 편이셨어요. 물론 연세가 있으니 거동이 불편하고 행동이 느리셔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셨죠. 치매가 있는 편도 아니셔서 정신이 오락가락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시할머니는 시어머니께 상당히 예의가 없으셨어요. 본인을 그렇게 챙겨주는데 호칭부터가 너무하더라고요. 야, 너 이러면서 무슨 하인을 부르는 것처럼 시어머니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어떻게 당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예쁜 이름이라고 제 이름을 꼬박꼬박 불러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당신은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으니 제가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다 속상해요. 이렇게 극진하게 간호하는데 어머니께 왜 그러시는 건지. 옛날 분이라 그러셔. 내가 이해해야지. 나는 괜찮아. 우리 영은이가 착해서 나를 이해해주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를 칭찬하셨어요. 시아버지는 본인의 새로운 취미인 낚시를 한다고 밖으로 나돌고 시할머니의 간호는 죄다 시어머니가 하고 계셨죠. 차라리 가만히 계시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라도 할 텐데 시할머니는 원하는 것도 많았어요. 옆에서 보면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궁금할 정도였죠. 남편도 상황이 답답해도 막상 시어머니가 당신께서 괜찮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임신하고 나서 저는 유독 입덧이 심해 오히려 살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임신했을 때 최고 몸무게를 찍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반대로 배는 불러오는데 다른 곳은 점점 살이 빠졌어요. 병원에서도 음식을 잘 챙겨 먹으라고 할 정도였죠. 친정 아버지와 언니, 오빠도 제 걱정하고 다들 많이 걱정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가 단연코 제일 저를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입덧 중에 특히 식당 음식을 못 먹겠더라고요. 특유의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바로 위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죽으로 연명하곤 했는데 죽도 가게에 파는 것은 입에 대지도 못했습니다. 친언니가 걱정하며 반찬도 많이 만들어줬는데 마음은 고마워도 자꾸 개원했어요.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은 바로 시어머니의 요리였습니다. 영은아, 이거 내가 하나하나 손질한 거라 조미료가 많이 안 들어갔어. 먹어보고 괜찮으면 알려줘. 그리고 이거 저번에 전복 들어간 죽이거든? 그때 그거 잘 먹었잖아. 사과도 먹기 좋게 작게 잘 나왔는데 입에 하나만 넣어볼래? 시어머니는 간호하기도 바쁘실 텐데 입덧하는 며느리를 먹이겠다고 종일 부엌에서 사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부담을 느낄까봐 일부러 우리 집 앞에 음식을 두고 가셨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저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집에 가셨습니다. 이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비교는 안 좋은 거고 비교하면 끝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저런 시어머니를 보고 있으니 시아버지가 자동으로 비교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입덧으로 살이 빠지든 말든 신경도 쓰이지 않았나 봐요. 그놈의 낚시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제가 시댁에 갈 때 집에 계시질 않았죠. 그래도 아들을 낳아야지. 대를 잇는 게 며느리 도리야. 아쉽게 딸이 나오면 바로 아이를 다시 가져라. 아버지, 도대체 그런 말을 왜 임신한 며느리 앞에서 하세요? 뭐 그럼 내가 내 집에서 내 입으로 말도 못하냐? 내가 이러니까 집구석에 들어오기가 싫은 거야, 어? 여보, 그만해. 어쩌다 얼굴을 보면 저런 말을 해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나 남편이 시아버지의 말에 대꾸를 시작하면 시아버지는 바로 분노하셨어요. 그 불통이 시어머니에게 튈까 두려워 저는 남편을 말리기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제가 출산해서 아이가 나오길 기다렸어요. 친언니가 저에게 어른들은 손주를 보면 그렇게 안 하던 짓을 한다고 했거든요. 태교하며 최대한 좋은 것만 생각하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요리도 그렇고 영양제도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평소에도 저에겐 물 한 방울을 묻히게 하는 분이 아닌데 임신했을 때는 더 그러셨어요. 시댁에서 가서 제가 뭐라도 하려고 하면 제 앞을 가로막으며 제발 앉아있으라고 하셨죠. 덕분에 임신 후기로 가면서는 저는 점차 몸무게가 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출산하게 되었는데 저는 무려 자매 쌍둥이를 낳게 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친가 쪽에 쌍둥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찾아오다니 남편과 저는 2배로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2배지만 힘듦도 2배였어요. 남편은 동네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했는데
아무래도 관장님으로 있으니까 육아에 많은 힘을 쏟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다른 남편에 비해 많이 도와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죠. 도장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니 그때는 제가 혼자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를 불러서 해결해도 아이들이 낯을 굉장히 많이 가려서 힘들었어요. 그때 제 구세주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유, 공주들이 우리 영은이처럼 너무 예쁘다. 크게 우는 걸 보니까 크게 될 사람인가 봐. 어머님, 안 힘드세요? 아이들 내려놓고 좀 쉬세요. 나는 하나도 안 힘들어. 괜찮아. 영은이 너야말로 지금이라도 좀 자.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매일같이 오셔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이들을 봐주러 오셨죠.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늘 웃으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아버지와 시할머니의 심기를 건들 줄은 전혀 몰랐어요. 아들도 아니고 딸들인데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매일같이 가냐고. 너는 네 시어머니나 신경 써. 지금 일부러 시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시위하는 거야? 어? 아유, 그런 거 아니에요. 금방 들어갈게요. 그리고 시어머니 드실 밥은 다 해놓고 왔어요. 노인네 혼자 집에 두면 어떡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 지금 들어갈게요. 미안해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 저를 도와주셨던 날들이 지속되자 시아버지는 전화를 걸어 뭐라고 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지독한 남아선호 사상이라 제가 딸 쌍둥이를 낳았다고 하니 병원에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저를 도와주러 오신 시어머니에게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으니 옆에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엄마만 가족이고 저와 딸들 그리고 시어머니는 가족도 아닌 거였죠. 어머니, 저는 괜찮으니까 집에 가보셔요.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 제가 찾아뵐게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영은아, 미안하다. 내가 이 양반 화 좀 가라앉히면 다시 올게. 시어머니는 이미 병원도 모시고 다녀오고 식사도 다 식탁에 차려놓고 오셨는데도 죄를 지은 사람처럼 다시 시댁에 가셔야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이 나왔죠. 남편하고 얘기해도 시어머니는 결혼할 때 본인 집 빚을 다 갚아줬다는 이유로 시댁에 꼼짝 못하셨습니다. 또 시아버지는 본인의 기분이 좋으면 시어머니에게 잘해줬으니 그 모습을 보고 버티셨죠. 이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어요. 그동안 시아버지는 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보다 못한 우리 부부가 시어머니를 집으로 데려온 적도 몇 번이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는 심지어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빚을 내어 가게를 열었어요. 취미로 낚시하러 그렇게 다니더니 동네에 횟집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과 시아버지가 얼마나 대립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시아버지는 있는 돈을 다 끌어다 가게를 열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돈이 부족했는지 우리 부부에게 금전을 요구했어요. 사소하게 냉장고를 사달라, 의자를 사달라 시작해서 나중에는 저에게 주방에서 일손을 도우라고 하셨죠. 부탁해도 들어줄지 말지 고민이 될 텐데 아예 거의 강요하다시피 얘기하는 터라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들 육아를 핑계로 당연히 가게 일은 도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가게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니 저도 모르게 돕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심지어 가게에서 주문받고 힘들게 일하면서도 집에 가서 시할머니를 돌보셨어요. 저라면 도저히 그렇게 하지 못할 텐데 시어머니는 항상 그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화가 났던 것은 시아버지의 태도였어요. 빚을 내고 우리 부부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으며 가게를 열었으면 그래도 책임감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시아버지는 가게 사장이라는 직함만 챙기고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낚시하며 생선회를 뜨는 방법을 익혔다면서 주방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으셨죠.
이 과정에서 남편과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지게 되었어요. 이 사연이 오늘 사연의 핵심인데요. 횟집 운영하며 일손이 점점 부족하니 결국 직원을 한 명 더 뽑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가게 일에 관심도 없더니 사람을 뽑는다고 하니까 또 과민 반응을 했어요. 심지어 남편에게 도장을 접고 자기 가게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라고 해서 남편이 진지하게 연을 끊을까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를 보고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새로 가게에서 일할 직원이라며 어떤 여자를 데려왔어요. 저보다 한 10살 많은 여자였는데 싹싹하니 성격이 참 좋더라고요. 이왕 같이 일하게 됐으니 저도 언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언니의 이름은 수경이었어요. 수경 언니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고 하며 우리 딸들을 아주 예뻐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도우러 가게에 자주 나오니까 딸들도 횟집에 자주 왔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예뻐해주니 저도 점점 언니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몇 년이 지나고 우리 딸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태권도장도 자리 잡아 동네에서 유명해졌고 횟집도 매출이 잘 나오기 시작했죠. 시어머니의 희생이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할머니는 결국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봐서 돌아가실 때는 큰 고통 없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바로 옆에서 지켜봐서 아는데 시어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본인 부모님도 아니고 그렇게 자기를 괴롭힌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신 건지 궁금할 정도로요. 시아버지의 분노 조절이 가끔 우리 가족을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어느 정도 눈을 감아주며 지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댁에 방문했는데 시어머니가 안 보였어요. 제가 분명 출발했다고 해서 오는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 조용해서 의아했죠. 그러다 화장실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글쎄 혼자 울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이고, 영은아, 어떡하니? 나 이제 어떡해? 왜요? 또 아버님이 화내셨어요? 네 시아버지가 수경이랑 결혼한다고 나보고 집 나가래. 이게 무슨 일이니? 아휴. 저는 너무 놀라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들은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시아버지의 옷에서 수경 언니의 지갑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추궁했더니 오히려 당당하게 이혼하자는 얘기를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자 시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솟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경 언니에게도 화가 났어요. 뻔히 우리 가게에서 일했으면서 어떻게 바람이 나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의 도장으로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남편도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임시로 도장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같이 있으면서 시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시아버지가 집에 오자 저와 남편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태도가 기가 막혔어요. 뭐 어쩌라고? 네 엄마는 요양원 보내. 난 수경이랑 살 거야.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다 필요 없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어머니가 그동안 헌신한 게 몇 년인데요. 40년을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그러세요? 뭐?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아냐고, 어? 며느리가 감히 시아버지에게 말듣고야. 하여간 이놈의 집구석 옆편 애들 다 필요 없어. 썩 꺼져. 시아버지는 급기야 또 과인 행동하며 집안 살림들을 깨부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제압하자 아들이 자기를 죽인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했죠. 집에 오신 경찰에게 사정을 설명했더니 본인이 피해자라고 드러눕는 모습을 보며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죠? 제가 시아버지가 집에 오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독하게 먹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이번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당신 엄마 병간호를 몇 년을 했어. 그런데 나한테 어떻게 이래? 참나,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는 수경이랑 살겠다잖아. 너는 요양원에 가서 살아.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사람이 어떻게 그래? 내가 이 집에 헌신한 게 얼만데? 누가 시켰어? 어? 그러라고 시켰냐고? 요양원에 가. 가족끼리 무슨 요양원을 보내냐고 화냈던 시아버지는 어디 가고 오히려 멀쩡한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시아버지만 있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우리가 아무리 화내고 따져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수경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절대 받지 않았죠. 저와 남편은 시댁에 더 있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끝까지 그런 우리에게 소리쳤어요. 요양원에 보내버려라고요. 시어머니는 충격이 크신지 우리 집에 와서도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미 엄마였거든요. 남편도 화가 많지 않은 사람인데 눈이 돌 정도로 화가 났죠. 참을 만큼 참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두 분을 이혼시키려고 다짐했습니다. 당장 다음 날부터 우리는 당연히 가게에 출근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무슨 생각인지 전화를 계속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제가 가게에 나가지 않으면 손해는 누가 보겠어요. 시아버지는 그동안 가게에서 일했던 적이 없으니 몰랐겠죠. 이혼 서류 준비도 차근차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를 수집하는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아버지는 그동안 40년을 넘게 시어머니를 두들겨 팼으니 증거가 많았어요. 불륜에 대한 증거도 넘쳐났죠. 증거를 수집하며 알게 된 사실은 바로 수경 언니가 애초에 우리 가게에 오게 된 경위였어요. 낚시 동호회에서 둘이 불륜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가게에 와서 일하게 된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언니가 우리 딸들을 예뻐한다고 좋아했는데 미친 듯이 후회되었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동네 장사로 먹고 사는 시아버지의 가게를 완전히 망하게 하고 싶었어요. 시아버지는 자기 멋대로 살아온 사람이라 상간녀인 수경 언니를 집에 데려오고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끝내려고 했었나 봐요. 우리 부부가 적극적으로 이혼 서류를 준비하니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따로 연락해서 회유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옆에서 어머니가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독하게 마음을 먹으라고 챙겨주었죠. 어머니도 자기가 그동안 시댁에 헌신했는데 이런 식으로 돌아오니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이혼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어요. 아니, 진짜 직원하고 바람났어요? 어머. 네,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우리 집에 계세요. 애초에 그 언니를 데려온 이유가 상간녀라서 데려왔더라고요. 너무하죠. 지금 이혼 준비 중이에요. 저는 그 뒤로 너무 바빴어요. 왜냐하면 가게를 망하게 하려고 애썼거든요. 남편 도장에 다니는 아이들 학부모부터 시작했어요. 애들 학교 학부모 모임에 적극적이라 아는 엄마들이 많았거든요. 가게도 이런 식으로 제가 엄마들을 데려와서 점차 단골들을 만들어갔는데 돌아오는 것은 바로 불륜이라니 기가 막혔죠. 시어머니와 제가 노력해서 키워놨더니 본인은 바람 피우는 시아버지를 어떻게 가만두겠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워낙 동네가 작아서 어차피 동네 장사로 먹고 살던 곳이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시아버지는 처음엔 그렇게 당당하더니 나중엔 우리 집에 와서 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가게가 망하면 남는 게 없었거든요. 본인들의 생각으론 시어머니가 없어도 멀쩡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재료 손질부터 손님 응대와 청소까지 시어머니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었거든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용서해줘. 수경이도 정리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이제 손도 안 올릴게. 미안해. 시아버지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며 가게도 망하고 위자료까지 뱉어내야 하자 급기야 아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법원에서 다행히 시어머니가 그동안 헌신했던 것을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거든요. 거기다 시누이까지 와서 증언해 주었어요. 시누이는 결국은 이혼하게 되었냐며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는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약해질까봐 옆에서 계속 주문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할 만큼 하셨어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 부부랑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어요. 예전에 팔려왔다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어. 그냥 고맙다. 다행히 시어머니도 마음을 굳게 먹으셨어요. 그 뒤로는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시아버지의 후회한다는 연락은 다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머님은 우리 집에서 지내고 계세요. 그리고 시누이까지 다시 어머님과 연락하니 시어머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세요. 횟집은 당연히 망했고요. 부동산 사장님에게 들으니 빚더미에 앉았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불륜한 수경 언니가 시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그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어요. 남편으로도 아빠로도 최악이었던 그 사람은 있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고 다짐하고 있답니다. 우리 딸들도 할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 이제 더 볼 일이 없다고 하니 좋아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가족은 시어머니 모시고 평생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선배님들. 저는 지금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제 사연을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살아왔던 경험을 토대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두 가지의 형태로 나뉜다고요. 자신이 나쁜 부모님과 나쁜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절대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자신이 그런 좋지 못한 부모님과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낳을 자식은 이런 고통 안 받고 평생 행복하게 해줘야지 라고 생각해서 더욱더 절실하게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저는 단연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요즘 말로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빠를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물론 그 결혼조차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빠는 집이 어느 정도 잘 사는 편이었고 그에 반해 엄마는 집이 못 사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술집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는데 마침 생각지도 못한 아이였던 제가 생긴 바람에 엄마는 아빠를 통해 조금 편하게 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돈을 줄 테니 애를 지우라고 하는 아빠한테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아빠가 다니는 회사는 물론이고 아빠의 집까지 찾아가서 전부 이야기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했죠. 그의 아빠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엄마와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에게 협박을 받아서 결혼한 상황에서 그 자식인 제가 이뻐 보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빠는 엄마와 결혼한 이후로 맨날 술만 먹었고 엄마는 아빠가 붙이는 돈으로 옷을 사고 가방을 사고 사치를 부리다가 돈이 부족할 때면 다시 술집에 나가서 일을 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는 저는 몇 날 며칠을 젖 한 번 못 먹고 굶기가 일쑤였나 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저희 집 근처에 살던 착한 아주머니가 저를 돌봐주신 덕택에 다행히 죽지 않고는 살게 되었죠. 하지만 한 살 한 살 더 커갈수록 아주머니도 아주머니 자식이 있는 상황에서 저를 정말 친자식처럼 돌봐줄 순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유치원을 다니는 나이부터는 거의 집에서 생활을 해야 했는데 아빠는 저만 보면 꺼지라고 욕을 하기 바빴고 엄마는 애초에 저를 본체만 제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랑 놀아주세요. 설마 엄마와 아빠가 저를 미워할 거라고는 아직 생각하지 못했던 어렸을 때 저에게 냉랭한 엄마와 아빠에게 다가가 놀아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밥을 달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와 아빠는 큰 소리를 치면서 늘 저를 외면했어요. 그런 행동이 반복되다 보니 알겠더군요.
제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요. 차게 식어서 굳은 밥과 라면 국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집안에 있기 싫어서 놀이터에서 모래장난을 하거나 그네를 타며 놀았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놀이터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조금만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놀아도 금세 부모님이 달려와서는 얘가 저녁도 안 먹고 아직까지 놀이터에 있어. 얼른 따라와. 하면서 집으로 끌려가곤 했는데 저는 저녁이 아니라 밤 늦게까지 밖에 있어도 엄마든 아빠든 저를 찾으러 오지 않았거든요. 어린 마음에도 그게 너무 서럽고 속상했습니다. 저도 엄마와 아빠로부터 관심받고 사랑받고 걱정받고 싶었는데 어느 날은 늦게 들어가면 걱정해줄까 싶어서 일부러 달이 뜨고도 한참 있다가 집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하지만 아빠는 코를 골면서 거실에서 자고 있었고 엄마는 이미 방에서 자기 이부자리만 깐 채 잠을 자고 있었죠. 제가 이렇게 모든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제 기억상 엄마와 아빠에게 받은 하대가 남아있기도 해서 그렇지만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술에 잔뜩 취한 아빠가 저를 붙잡고는 네 엄마랑 너만 아니었어도 난 지금보다 훨씬 더 성공해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소리를 지르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 날은 학교에도 가기 싫어서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 척을 하며 동네에 떠돌았습니다. 이미 초등학생 때부터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버리고 있었지만 중학생 때 그날 아빠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시점으로 저는 점점 더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가든 일찍 들어가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평소 엄마와 아빠의 태도를 보면 제가 집에 없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았기에 학교가 끝나고 나서도 친구랑 시간을 보내다 오거나 아니면 일부러 학교 도서관에서 끝까지 남아서 공부를 하다가 밤이 될 즈음에 집에 가곤 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놀 수는 없었어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나 한 학기에 엄마랑 아빠는 몇천 원씩 돈을 주곤 했지만 그걸론 필기구랑 공책 몇 개 사는 걸로 전부 끝이 났습니다. 어린 게 벌써부터 무슨 돈을 쓸 데가 있다고 돈을 달래. 미쳤어? 언제는 한번 학교 수학여행 비용이 모자라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처음으로 엄마와 아빠에게 돈을 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욕만 잔뜩 먹은 적도 있습니다. 결국 전 돈을 받기는커녕 고대하던 수학여행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떻게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게 돈 달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나마 다행히 함께 놀던 친구들이 착해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은 학교가 전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저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만약 친구들까지 별로 좋지 않았다면 정말 완전히 탈선해서 나쁜 길로 빠졌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는 가지 않았습니다. 속 편하게 학교에서 공부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엄마와 아빠가 살고 있는 집에 있기 싫었고 저도 제 스스로 돈을 벌어서 혼자 독립을 하고 싶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제가 고등학교에 가는지 안 가는지 관심도 없었기에 저는 그냥 아무런 말도 없이 주변을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끽해야 17살이 된 여자애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전단지 알바 같은 것도 해봤지만 제가 실력이 없는지 금방 잘렸고 조금 오래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동네가 작아서 그런지 이미 자리가 있거나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다가 평소 저희 집 사정을 다 알고 있던 가게 아주머니가 마침 아르바이트생이 곧 그만둔다며 저에게 알바를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했습니다. 덕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저도 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었죠. 아이고, 아르바이트가 처음인데 어쩜 이렇게 싹싹하게 잘해? 내가 그때 지원 양한테 이야기해보길 잘했네. 가게 아주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한평생 엄마와 아빠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칭찬을
아주머니에게 수없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지만 아주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조금 힘들어 하시면 아르바이트 비용이랑 상관없이 원래 정해져 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늦게까지 일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집에 가봤자 할 일도 없고 빨리 가면 갈수록 엄마와 아빠를 더 많이 봐야 했으니까요. 아주머니는 그런 저에게 먹을 것도 챙겨주고 어떤 때는 아르바이트 비용을 더 넣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집을 떠날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 가게 아주머니 덕분입니다. 아주머니, 저 다음 달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돈도 많이 모았고 너무 즐거웠어요. 가게에서 일하면서 정이 더 들었는데 다음 달까지만 일한다니. 너무 아쉽네. 그래, 이제 뭐 하게? 서울로 가보려고 해요. 거기서 좀 더 제대로 된 일자리도 구하고 아예 서울에서 자리를 잡을 준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어린데 아주 기특하네. 그래, 지원이 너는 분명 서울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마지막까지 아주머니의 응원을 받으며 저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는 당장 서울에 작은 방 하나 잡기도 어렵겠지만 일단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정말 사정이 괜찮아질 때까지 이곳에 있기에는 더 이상은 하루라도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가기 전날 미리 엄마와 아빠 몰래 짐을 싸두고 두 분이 잠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편지까지 써놓았죠. 엄마, 아빠, 저는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오늘 이후로 저와 엄마 아빠의 연은 더 이상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할 필요 없고 저도 엄마 아빠 생각 안 할 겁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미리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제가 돈을 모아둔 걸 알고 있으면 돈을 달라고 할 것 같아서였죠. 그래서 두 분이 잠들어 있을 때 캐리어를 한 품에 가득 안고 조용히 신발을 신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집을 말이죠. 기차를 타러 갔는데 가슴이 엄청 뛰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멀리 가보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고 심지어 아예 집을 떠나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정말 나 혼자서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무게감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아예 새로운 환경에 가는 거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혹했죠. 예상했던 대로 제 몸 하나 누일 곳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모텔을 전전하며 며칠씩 숙박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부모님과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된다는 기쁨에 그 정도 힘든 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는 건 고향과 비슷했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일자리 개수 자체가 고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기에 저는 생각보다 쉽게 나이와 상관없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급도 더 좋았죠. 그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거의 2년간 온갖 아르바이트란 아르바이트는 다 해봤습니다. 어떤 때는 아르바이트마다 너무 짧은 시간씩만 구해서 하루에 아르바이트만 5개를 한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한 곳에서 9시간 근무하는 거랑 5곳을 돌아다니면서 9시간 근무를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진짜 체력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20살이 되고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작은 회사에 이력서를 넣거나 했는데 제가 이력서에 그동안 했던 아르바이트 경험을 쭉 나열해 놓은 것을 독특하다고 여긴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합격을 해서 직장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원 씨는 연애 안 해?
사실상 중학교 때 있었던 친구들을 제외하고 회사 사람들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쌓는 인간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다들 좋은 사람들만 있어서 업무 관련해서 실수를 해도 늘 사근사근 알려줬고, 퇴근 후 직원들끼리 맥주라도 한잔하는 날이면 꼭 저를 챙길 정도로 잘 대해줬습니다. 그런 회사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어본 질문이 연애는 안 하냐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아무래도 왜 지금껏 연애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는지 이야기하려면 어렸을 적 가정 환경부터 구구절절 이야기해야 하기에 그냥 웃으면서 아직은 돈 버는 게 더 좋아서요 라고 이야기하곤 했지만, 하도 연애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전염이 된 건지 뭔지 괜히 연애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느끼지도 못했던 외로움도 느끼게 되었고요. 저녁에 퇴근하고 차게 식은 바닥에 불이 꺼져 있는 방 안에 들어서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보호소에서 버려진 개나 입양해서 기를까 하고 생각을 해봤지만 제 벌이도 넉넉지 않고, 무엇보다도 제가 회사에 가 있는 사이 혼자서 방에 있어야 할 강아지가 너무 불쌍해서 키우지도 못했죠. 아무리 제가 외롭다지만 제 외로움으로 다른 생명을 힘들게 할 순 없었으니까요. 회사 사람들과 저녁 시간마다 어울리긴 했어도 사실 아무래도 직장에서 만났다 보니까 정말 친구 같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와서는 변변찮은 친구 하나 없어서 주말 같은 때 편하게 불러서 커피 한잔 할 사람도 없었으니 외로움이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2살 위 친하게 지내던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언젠가 너무 힘들어서 이런 대략적인 고민들을 털어놓기도 했었어요. 물론 가정 환경에 대해선 이야기를 안 했고 그냥 일찍이 집안 사정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서 일을 해야 했는데 아무래도 혼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외롭더라 이런 식으로요. 마침 그분도 지방에서 오래 살다가 돈을 벌려고 서울에 올라온 케이스였습니다. 나도 그 기분 잘 알지, 지원 씨. 친구고 가족이고 다 지방에 있는데 나만 다른 지역으로 홀로 외딴 섬처럼 떨어져 있는 거. 하루 이틀이야 견디지만 그거 계속되면 너무 힘들더라. 특히나 일할 때 너무 짜증나고 지쳤는데 집에 가도 나 반겨줄 사람 아무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약속 잡고 만날 사람도 없을 때 그 비참함은 안 느껴본 사람들은 절대 모를걸. 정말 많이 고민하다가 이야기를 한 건데 너무 공감을 해주고 제 입장에서 겪어본 감정들을 그분이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니까 조금 속이 풀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원 씨는 나보다 더 일찍 왔으니까 더 그렇겠다. 그러면 혹시 지원 씨 내가 모임 하나 소개해 줄까? 나도 원래 거기 다녔다가 일 바빠지고 그러면서 못 가고 있는데 다 지원 씨랑 내 나이대 사람들만 있어서 친구 사귀기는 딱 좋을 거야. 많아봐야 30대 초반이니까 그냥 뭐 오빠 언니 하면서 지내도 되고.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직원분 말에 혹하면서도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막상 가서 내가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괜히 저를 소개시켜준 직원분만 욕을 먹는 건 아닐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처럼 살고 싶진 않았기에 그 도움을 감사히 받아서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나갔던 첫날 저는 어떤 남자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저보다 8살이 많고 저희 회사 근처의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는 직장인이었죠. 아, 이분이 네가 말한 지원 씨구나. 반가워요. 임정훈이라고 합니다. 살면서 딱히 이상형 같은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진짜 가슴이 뛰는 게 무엇인지 처음 알았을 정도로 얼굴을 보자마자 어찌할 바를 모르게 숨이 막혔습니다. 게다가 모임을 다니면서 알게 된 그 남자는 너무 친절하기까지 했죠. 제가 모임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적응하는 걸 도와주려고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모임 자체가 만들어진 지 좀 되었다 보니까 저랑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자연스럽게 원래 친했던 사람들과 더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없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그 남자만 늘 잊지 않고
지원 씨, 재미있어요? 라는 식으로 말을 걸며 남들보다 저를 더 챙겨주려 했습니다. 얼굴도 제 스타일이었는데 성격까지 그렇게 착하니 더욱 안 반할래야 안 반할 수가 없었죠. 정말 말 그대로 한 번에 훅 빠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모임에 나간 지 딱 2달 만에 남자와 사귀게 되었어요. 남자가 먼저 고백을 한 덕택이었죠. 모임 사람들이 장난스런 야유를 하면서 오래 가라고 하는데 부끄러우면서도 나도 이제 남자친구가 있구나 라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더군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음에 들어 했던 사람과 연애를 한다는 게 너무 꿈만 같았습니다. 남자는 연애할 때는 더욱더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뭘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가 먼저 예약해서 데려가주고 제가 잠깐이라도 눈길을 준 것이 있으면 다음날 깜짝 선물이라며 사다 주곤 했어요. 첫 연애인데 정말 이렇게 운이 좋아도 되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처음 연애를 하는 것이긴 해도 정말 이 사람이라면 결혼까지 해도 될 거라고 마음이 갔죠. 지원 씨, 우리 딱 1년 더 연애하고 결혼할까요? 때마침 남자친구가 먼저 저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말 그날 길거리에서 부끄럽게도 엉엉 울었어요. 당연히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요. 기꺼운 마음으로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저는 더욱더 남자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제 결혼까지 며칠 남았네? 하고 살 정도로 그때의 저는 남자친구에게 푹 빠져 있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야, 여기 강지원이라는 애 어딨어? 웬 모르는 여자 5명이서 저희 회사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저를 찾았죠. 얼떨결에 일어나서는 제가 강지원인데요? 라고 하자마자 여자 중 한 명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는 제 머리채를 잡아 뜯었습니다. 진짜 회사가 아수라장이었어요. 저는 소리를 지르고 이를 지켜보던 직원들은 저와 여자를 떼어놓기 위해 말리고 온갖 난장판이 되고 나서야 간신히 저는 여자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 여전히 저를 보면서 씩씩거리고 있는 여자 중 한 명한테 갑자기 찾아와서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신 대체 누구예요?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러더군요. 너 임정훈이라고 알지? 남자친구의 이름을 얘기하는 여자를 보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지. 회사에서 이 상태로 들을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고 여자들과 함께 회사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듣게 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죠. 알고 보니 제가 내연녀였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는 이미 아내가 있었고 심지어 애까지 있는 유부남이었고요. 가장 먼저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은 여자는 제 남자친구의 아내였고 같이 온 여자 4명은 그 아내의 친한 친구들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내 남편 꼬셨지? 딱 보니까 견적이 나오네. 아내와 아이는커녕 다른 여자가 있을 거라는 자체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항변을 하고자 구구절절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언제 사귀었는지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정말 전혀 존재를 몰랐다고 나도 너무 억울한 상황이지만 아내인 당신 입장에서 힘들고 슬플 것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의도가 아니더라도 정말 미안하다고. 하지만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절대 믿지 않았죠. 잘은 모르지만 아마 남자친구가 이미 제가 꼬셨다거나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그 일 때문에 회사 내에서도 제가 안에 있는 유부남을 꼬셨다는 소문이 암암리에 돌아서 더 다닐 수도 없었죠. 몇 년간 지옥 같았습니다. 진짜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이기에 너무 절망스러웠고
잘 다니던 회사에서도 제 잘못이 아닌 일로 거의 도망치듯 나와야 했다는 게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살 수도 없었기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견뎌서인지 그곳에서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이번에야말로 정말 문제없이 결혼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새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곳에서는 동네 친구도 좀 사귀고 나름대로 인맥을 좀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날짜가 잡히자마자 저는 운영하던 SNS에 제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웬 모르는 계정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는 이혼을 했는데 너는 결혼을 해?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그 결혼식 내가 다 깽판 치고 너 유부남 꼬신 상간녀인 건 내가 다 알릴 거다. 제 첫 남자친구의 아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얼마나 힘들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도 그때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걸 전혀 몰랐던 상황인데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게다가 당시에 회사에 찾아와서 제 머리채를 잡았던 것으로 보아 그 여자는 진짜로 그렇게 행동을 할 여자였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말한 대로 정말 제 결혼식에 와서 제가 상간녀라고 난리를 치게 되면 저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구구절절 설명했습니다. 그쪽 입장에서 내가 상간녀로 보이는 거 정말 다 이해하는데 나는 정말로 유부남인 걸 몰랐다고. 애초에 남자 쪽에서 먼저 결혼하자는 이야기도 했었고 사귀자는 고백도 남자 쪽에서 먼저 한 거라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남자가 유부남인 걸 알 수 있는 건덕지만 하나 있었어도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이랑 사귀지 않았을 거라고요. 하지만 진짜 벽에다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대체 남자가 어떤 식으로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는 제가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걸 몰랐다는 전제 자체를 아예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냥 제가 상간녀로서 어떻게든 책임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됐나 봅니다. 진짜 어디에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미쳐버리겠습니다. 남편한테라도 이야기를 할까 싶었지만 혹시나 남편마저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도 들고 이게 말이 와전이 된다고 당장 한 다리만 건너도 내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이 될 때가 있는데 내 입장에서는 해명을 하겠다고 한 건데 오히려 도둑이 재발절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제가 너무나 결백한 상황에서 제 결백을 재차 밝히고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냥 결혼식 안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랑 될 사람이 엄청 곱게 자란 외동아들이기도 하고 요새 아무리 식 없이 간소하게 혼인신고만 하는 커플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미 결혼식 준비까지 착착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걸 물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시기에 다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제 며느리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가 이상한 건가 싶어 여러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젊었을 때만 해도 30살 넘어서 결혼하는 것은 사실상 노총각, 노처녀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 말 못할 정도였습니다. 제 주변도 그렇고 다들 20대 초반, 정말 늦어도 다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죠. 지금은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 부부들이 많지만 또 저 때는 아이가 국력이라고 정말 생기면 생기는 대로 낳는 경우가 많아서 한 가족에 5남매, 6남매, 7남매인 경우가 드글드글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6남매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죠. 제 형제들도 다들 나이 차면 빨리빨리 결혼을 했는데 유일하게 늦게 결혼한 게 저였어요. 저는 부모님처럼 빨리 좋은 아내를 만나서 저만의 가정을 이루고 싶었는데 결혼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나요? 소개팅도 받아보고 맞선도 주선 받아보고 당연히 연애도 할 만큼 해봤지만 이상하게 결혼까지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당시 제가 사는 동네가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들더라고요. 너는 대체 결혼을 언제 하려고? 아이고, 이놈 자식, 이래서 결혼을 할 수 있을는지. 20대 중반까지는 부모님도 그저 지켜만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20대 후반이 되고 3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자 점점 저에게 왜 결혼을 안 하냐면서 압박을 하기 시작했죠. 저도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결혼에 대한 압박을 주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한때는 병적으로 소개팅을 받고 그랬는데도 연애까지는 어떻게 갔다 싶으면 결혼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며 헤어지자고 하고 정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 젊은 나이에 스트레스성 탈모가 와서 한동안 발모제 바른다고 고생했어요. 그 와중에 제 위에 있는 누나는 물론이고 아래에 있는 동생들까지 하나하나 결혼을 하는 걸 보다 보니까 더욱 조급해졌죠. 가족들 결혼식 가는데 마음 놓고 축하를 해줄 수 없는 기분 아시나요? 예쁜 드레스랑 턱시도 차려입은 동생들을 보며 박수는 쳐주는데 제 마음 한구석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30살이 넘었을 때는 저는 솔직히 반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이쯤 되면 그냥 결혼하라고 이야기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 저에게 더 이상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죠. 물론 저 스스로 혼자 눈칫밥을 먹고 있긴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 다 자기 아내랑 남편이랑 신혼집에서 사는데 오로지 저만 그때까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포기를 하고 마음 편히 지내다 보니까 짝이 찾아오나 보더라고요. 31살 때 정말 운이 좋게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 역시 주변 지인의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때마침 아내 역시도 제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결혼에 대한 압박을 조금 받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서로 상황도 잘 이해가 되고 통하는 것도 많고 게다가 아내는 그걸 제외하고도 성격적으로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내 손을 잡고 처음 부모님에게 소개를 시키러 갔을 때 부모님이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정말 제가 요즘 같은 시대에만 태어났어도 30 넘어서 결혼 못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일찍 태어난 게 죄라면 죄인 것을. 아무튼 아내와 결혼을 하고 슬아의 외동아들도 하나 낳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특히나 자식까지 생긴 마당에 애 뒷바라지 하는 것도 신경 써야 하니 정말 허리가 휘도록 일했죠. 애초에 자식은커녕 결혼조차도 힘들 거라 생각하며 단념하던 상황에서 기적처럼 만난 아내 그리고 기적처럼 낳게 된 자식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말 그대로 건강하게만 자라주었으면 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좋겠지만 못해도 상관없었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나쁜 짓 하지 않으면서 행복하게 살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중에 아들이 나이가 차서 혼기가 되어서 결혼할 시기가 되었을 때 저는 절대로 저희 부모님처럼 아들에게 결혼하라고 압박하지 않을 거라 다짐했습니다.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귀에 이골이 나도록 들었을 때 당시에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밥 한 술 제대로 못 넘기는 날이 있을 정도로 힘들다고 느끼던 나날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있기에 적어도 아들만큼은 그런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들, 꼭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네가 능력 있고 혼자 사는 게 좋다면 왜 굳이 무리해서 결혼을 해야 하겠어? 연애? 연애도 안 해도 괜찮아. 네가 만약에 연애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라면 너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네가 연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라면 그건 굳이 연애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 제가 너무 마음을 놓게 해서 그런 건지 뭔진 몰라도 아들 녀석도 꽤 늦게까지 결혼을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연애 소식도 들리지 않았죠. 물론 부모된 마음으로서 자식이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여전히 처음 마음먹은 그대로 저는 아들에게 연애도 결혼도 그 무엇도 강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련히 본인이 혼자 있는 게 좋아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냅뒀죠. 하지만 아내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여보, 현석이 이 녀석 이러다가 다 늙을 때까지 결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도 뭐라고 좀 해봐요. 애 결혼을 시켜야지.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당신 혹시 현석이한테 연애랑 결혼하라고 이야기했어? 당신도 나랑 결혼할 때 기억하잖아. 나나 당신이나 부모님한테 빨리 결혼하라고 압박받았던 거. 나는 우리 현석이가 연애 안 하고 싶고 결혼 안 하고 싶다고 하면 그걸로도 괜찮다고 생각해. 설사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걸 부모인 우리가 강제적으로 해라 말아라 할 것도 아니잖아. 하지만 아내는 어찌됐던 아들이 반드시 늦기 전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 토론 아닌 토론을 했지만 결국 마무리가 되지 않았죠. 나중에 아들한테 가서 슬쩍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아들이 20대 후반이었던 시절부터 여자친구는 있냐, 왜 안 사귀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라면서 은근히 압력을 가했던 모양입니다. 그 와중에 아들은 저 젊었을 때랑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그나마 저는 연애 안 해도 괜찮고 결혼 안 해도 괜찮다고 했으니 숨통 같은 작은 구멍은 있었지만 좀 편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그럴 때마다 아내가 와서는 결혼해라, 연애해라 하면서 들들 볶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도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네 선택에 달린 거라고요. 하지만 아들 나이가 30대 중반이다 보니까 아내의 압박도 압박이지만 주변 상황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조금 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 내일 친구 결혼식 다녀올 거예요. 언제 한 번은 친구 결혼식을 다녀온다길래 어느 식장에서 하냐고 물어보려 했더니 애가 얼굴이 우중충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은 정말 다 결혼하고 있는데 자기만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착잡하다고 했습니다. 대충 어물어물 말끝을 흐리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저한테 이야기를 할 정도면 혼자 받아온 스트레스는 더 크겠죠.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땐 꼭 일찍 오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기다리면서 현재 삶에 충실하다 보면 언젠가 너도 분명히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다독였습니다. 그 이후 아들은 거짓말같이 결혼도 연애도 그 아무런 이야기도 안 꺼내더군요. 그렇다고 분위기상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결과적으로 연애든 결혼이든 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음을 굳혔다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종종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그때마다 제가 말리면서 현석이가 알아서 하겠지. 도움 필요하면 어련히 이야기 안 하겠어. 자식이 먼저 말 꺼내기 전까진 우리는 그냥 지켜봐주는 게 맞는 일이야. 라며 말렸습니다. 그렇게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고 그 어리고 젊었던 아들도 이제 40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나 아들이나 서로 먹고 사는 게 바빴던지라 아들이 여자를 만나고 안 만나고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저희한테 깜짝 소식을 전하더군요. 엄마, 아빠, 내일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 좀 데려오려고 하는데 시간 되세요? 여자의 이응자 한 번 안 꺼내던 아들이 갑자기 결혼할 사람이라니. 반쯤 포기했던 저희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누군가를 데려온다는 말이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시간을 잡았죠. 그날 밤에 아내랑 같이 아들에 대해 대체 어떤 여자랑 결혼한다고 그러는지 궁금하다며 밤새 이야기를 나누다가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아내는 며느리 될 사람 맛있는 거 차려준다면서 새벽같이 장을 보러 나가고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면서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낮이 다 저물기 전 아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길래 저랑 아내는 정말 버선발로 현관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도티화입니다.
한국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잘했지만 한국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 첫눈에 알 순 없었지만 느낌상 동남아에 가까워 보였죠. 아내가 불이 나게 며느리 될 사람을 상 앞에 앉히는 동안 제가 아들한테 살짝 물어보니 베트남 여자라고 했습니다. 요새야 외국인이랑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국제결혼 자체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는 건 아니었어요. 마음 잘 맞으면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었죠. 그런데 아들 나이에 비해서 데려온 여자가 너무 어리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티를 안 내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어디에서 왔냐, 몇 살이냐, 지금은 무얼 하고 있냐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어리게 보였던 만큼 실제로 나이도 어리더라고요. 겨우 22살이었으니까요. 그저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려온다는 것에 반색했던 아내도 나이를 듣자마자 조금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최대한 좋은 분위기에서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를 먼저 보낸 다음에 거실에서 아들과 셋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체 갑자기 어떻게 된 거냐? 베트남 여자라니. 아니, 베트남 여자인 건 고사하고 네가 40이 넘었는데 아내 될 사람이 22살이라고? 알아보니까 그 여자는 아들이 국제결혼 업체에서 직접 신청을 해서 소개를 받은 여자였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오래전부터 홀로 준비했던 모양입니다. 솔직히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좋아서 국제결혼이지 그런 업체에서 소개받은 여자라는 건 사실상 돈 주고 아내를 사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열렬히 사랑하는 사이에서만 결혼을 해야 된다는 낭만주의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하자고 생판 타국의 어린 여자를 돈 주고 산다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 결혼 반대다. 차라리 네가 정말 어떠한 인연이 닿아서 저 여자를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됐다고 하면 이해를 해볼 노력이라도 하지. 국제결혼 업체에서 소개를 해줘가지고 알게 되었다는 거는 결국 돈 주고 아내를 사는 거랑 다름이 없는 일이지 않냐? 나는 그런 결혼을 허락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아들은 어떻게든 결혼을 하고 싶다고 우겼습니다. 게다가 아내까지 어찌됐든 며느리 얻으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대로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냐고. 며느리가 많이 어리긴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 장점이 있을 거라고 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그 문제로 한 일주일을 싸웠습니다. 솔직히 어리기도 어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하다못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사이도 아니면서 그냥 정말 결혼할 목적으로 만났다는 게 너무나 마음에 걸렸죠. 게다가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당장 며느리랑 따로 분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모로 고민을 해보았지만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년 뒤부터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아내까지 내 가족이 제 명의로 된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죠. 하지만 사람이 확실히 반대하고 싶고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괜히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들의 결혼 직후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아가야, 이제 슬슬 저녁 시간 다 돼가는데 밥은 했니? 금방 할 거니까 말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며느리가 정말 기본도 안 된 애였어요. 어리다고 봐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베트남에 있을 때부터 한국어를 배워서 수준급으로 구사했습니다. 차라리 말귀라도 못 알아먹으면 속이라도 편하지. 암튼 일하는 거 없이 전업주부로 집에만 있는데 당연히 청소든 빨래든 집안일은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빠릿빠릿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거실에 큰 대자로 널브러져서 TV만 보고 있길래 혹시나 기분이 나쁠까 좋은 말로 물어보는 것조차도 며느리는 퉁명스럽게 짜증을 내면서 답했습니다.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문화에 적응을 못한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매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화가 나서 그렇게 집안일을 하기 싫으면 너도 현석이처럼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해라.
그러면 집안일 하라고 닥달 안 할 테니까. 라고 해도 들은 채도 안 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자기네 나라 말로 꿍얼대고, 그나마 아들이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여보, 왔어요? 하면서 제법 아내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 같길래 그거 하나 보고서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버님, 저 300만 원만 좀 붙여주세요. 300만 원? 갑자기 웬 300만 원? 현석이 어제 월급날이었는데 생활비 안 줬어? 생활비는 받았는데 돈이 필요해서요. 엄마가 아픈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어요. 며느리는 틈만 나면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마다 핑계도 가지각색이었죠. 처음에는 베트남에 사는 어머니가 아프다길래 비록 얼굴 한 번 못 봤지만 그래도 사돈댁인 만큼 빨리 치료하고 얼른 나으라고 이야기를 전해달라 하면서 바로 돈을 붙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번 아무런 의심 없이 돈을 주니까 그 뒤에도 이번엔 아버지가 아프다느니, 어머니가 저번에 치료를 받고서 나았는데 다시 병이 도졌다느니, 집이 비바람에 무너져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다른 가족들이 다 길바닥에서 자게 생겼다느니.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정말 부모님이 아프고 집안 사정이 안 좋은 거면 최소한 영상통화를 해서 직접 보여달라고 하니까 또 웅얼웅얼 핑계를 대면서 더 이상 저한테 돈 달라고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딱 봐도 그동안 돈 달라고 했던 거는 다 핑계였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현석이 너, 네 아내가 돈 달라고 해도 절대 주지 마라. 원래 주기로 되어 있는 생활비만 주고 그 외에 부탁하는 거는 누구 핑계를 대든 주면 안 돼. 혹시 몰라서 아들한테도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 모르게 며느리한테 생활비 외적으로 얼마씩 돈을 주고 있었죠. 계좌이체하는 걸 저한테 한 번 걸려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이라고 진짜로 그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돈 뜯어가지고 자기 고향에 붙이는 거라고 수십 번을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 아내인데 어떡해요. 라면서 달라는 돈을 꼬박꼬박 다 주는데 이거 누가 봐도 호구 잡혀서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진짜 속이 터져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애초에 국제결혼 같은 걸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도 요새 젊은 동남아 여자들이 나이 많은 한국 남자 노려서 결혼해주는 대가로 이것저것 돈 받아가지고는 편하게 살다가 나중에 도망간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제 아들도 혹시나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싶었던 것도 있었는데, 뭐 이거는 며느리가 도망만 안 갔지 돈 뜯어가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좋은 말로 다그치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지 아내한테 절절 기면서 죽고 못 사는 듯이 보니까 며느리도 점점 저와 제 아내를 하대하기 시작했죠. 저 바쁘니까 빨리 시키지 마세요. 저녁 정도는 어머님이 차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반찬 많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조금 이따 나가봐야 해서 바쁠 시간 없어요. 아까 현석 씨가 방 청소 좀 해달라 했는데 아버님이 대신 해주실 수 있죠? 어려서 더 거리끼는 게 없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정말 이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이 굴었죠. 당당하게 저와 아내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뭐라고 한마디 좀 하려고 하면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당장 자기 나라로 돌아갈 거라느니, 돌아가기 전에 고소를 할 거라느니 어쩌니 하면서 반대로 저희를 협박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죠. 그동안 제가 며느리를 혼낸 것에 대해서 그래도 타지에서 왔으니까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말라며 오히려 저를 뭐라고 하던 아내도 그쯤 되니까 이 상황이 그냥 넘어가선 안 될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이 늦고 말았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에 대해 사연을 쓰게 된 계기의 사건이 터집니다. 아내는 평소 귀금속을 한 서랍에만 보관을 해두는데 맨날 도둑들 걱정이 많아서 서랍을 언제나 열쇠로 잠가둡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방에서 아내가 비명을 지르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헐레벌떡 달려가니까
늘 잠가두던 서랍장이 열려있고 안에 귀금속이 전부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깜짝 놀라서 마침 집에 있던 며느리한테도 혹시 찾으면 꼭 얘기해달라고 하면서 정말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잡듯이 뒤져도 반지며 목걸이며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집에 계속해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도둑이 들어설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시름시름 알아서 죽으려고 하고 저는 저대로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하나 싶어 전전긍긍하는데 문득 며느리에게 눈이 갔습니다. 제가 같이 찾아보자고 했으니 찾는 척을 하긴 하는데 어쩐지 기분이 쎄했죠. 그러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며느리와 아들이 쓰는 방은 뒤지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짜고짜 방에 들어간 뒤 침대 시트부터 시작해서 다 뒤집어 엎으며 찾았는데 결국 그 방에서 아내의 귀금속이 발견됐습니다. 정확히는 며느리의 화장대 서랍이었죠. 저는 당연히 그걸 가지고서 며느리 앞에 들이대면서 넌 이제는 하다 할 게 없어서 도둑질까지 해? 라며 역정을 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저도 그게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훔친 거 보신 것도 아니면서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라며 적반하장으로 굴었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려다가 어머님, 아버님 생각해서 안 했는데요. 솔직히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저랑 현석 씨 결혼 생활에 너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두 분이 정말 현석 씨 생각한다면 이 집은 저희 주고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따로 사시는 게 좋겠어요. 제 명의로 된 제 집에서 주인 보고 나가라는 경우를 난생 처음 겪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기가 차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아들 녀석은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오만방자한 줄은 모릅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저희에게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아직은 모르고 있어요. 지금은 일단 아무렇지 않은 척 이전처럼 넷이서 같이 살고 있는데 저는 지금 며느리를 볼 때마다 화가 끌어올라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아들 앞에서는 또 괜찮은 아내인 척, 착한 아내인 척 구는 것도 정말 가증스럽게 그지없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나 아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게 제일 마음에 걸립니다. 물론 지금껏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아들한테 한번 날 잡고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아들이 그 여자한테 너무 홀려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막상 잘 좀 해결해달라고 이런 말을 하면 오히려 그 여자 편을 들면서 저희를 내쫓을까봐 두려워요. 아내는 하루라도 빨리 이야기하라는데 차마 아내에게까지 이런 걱정을 전달할 수는 없어서 그냥 저 혼자 끙끙 앓고만 있습니다. 게다가 그 와중에 아내는 며느리가 자기 귀금속을 훔치려 했다는 것이 계기가 되어 몸이 안 좋아져서 요새 거동조차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얼굴만 봐도 정말 경기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제가 정말 미치겠어요. 최대한 하루빨리 아들이 자기 아내의 실체를 알고서 이혼을 해줬으면 하는데 실제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게 참 힘이 드네요. 최소한 아들이 제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들어주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저희 집안이 그 베트남 여자에게 먹힐 것 같습니다. 어리다고 해서 안쓰럽게 봐준 것도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어리다고 봐줄 게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저희 부부가 워낙 그런 쪽으로 문외한이다 보니까 정보도 모르겠고 찾기도 어렵고 일단 아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뭐라도 저희 쪽에서 준비를 해두고 싶은데 그것조차 어려우니까 도대체 뭘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